스마트폰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문제는 애들 문제 같죠? 애들이 이거를 가지냐 마냐? 이건 애들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른 문제예요. 뭐다 아니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 돼. 그게 엄마 아빠가 결단할 문제지 애들이 결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자녀를, 그것도 딸 3명을 합격시킨 어머님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화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첫째, 둘째, 셋째 혹시 지금 잠깐 짧게 근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첫째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첫째는 지금 이제 하버드 졸업하고 그 스탠퍼드에서 PhD 정치학 과정을 지원해서 거기서 그 과정을 마쳤어요. 올해 졸업을 하고 올해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교수로 임용을 받아서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 예. 둘째는요? 둘째는 지금 하버드 졸업하고 지금 하버드 법대를 지원해서 지금 1년차 마쳤어요. 예. 그리고 셋째는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나요? 다니고 있고 지금 2학년 마치고 이제 올해 3학년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죠. 2010년, 2012년, 2019년에 세 따님이 차례대로 하버드에 합격했죠. 굉장히 미국에서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미주 그 한인 신문에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째 우리 혜민이가 갔을 때 처음이니까 제가 같이 옆에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가 혹시라도 엄마가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사인을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 보러 나간다 그러면서 시내에 나갔어요. 그렇지만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얼마나 초조한지. 얼마나 긴장되셨을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 떨어졌으면 한참 있다 왔을 텐데 바로 오길래 이거 좋은 사인 아니야? 그렇게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 나 하버드에 합격했어.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또 둘째가 됐잖아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따님을, 자녀분을 하버드에 합격시킬 수 있었냐. 둘 중에 누구를 닮았어요? 뭐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뭐 이런 질문들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이들 첫째 갔을 때는 돌연변이라고. 왜냐면 저희 둘 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별게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지 않은데 얘가 이렇게 간 건 우리도 돌연변이로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끄떡끄떡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까지 갔어요. 듣는 분마다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저희를 알고 있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아니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가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럼 우리 아이가 모두 갔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게 만드는 어떤 힘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우리 안에서 과연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게 뭐지? 일단 우리 애들이 미국 애들하고 다르잖아. 근데 제가 이 다르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이 다른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했던 계기가 우리 큰딸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이제 처음 미국에 와서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미국 학교는 이렇게 그날 공부한 거를 다 보내줘요. 학습한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적잖아요. 뭐 혜민지 하면 이제 영어 이름이 혜민지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날 로즈 우리 딸한테 혜민아 이거 네 거 아니야. 너 네 거 아닌 거 선생님이 잘못 넣었나 봐. 했더니 갑자기 저를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엄마 그거 내 거 맞대요. 그래서 네 거라고? 아니 로즈라고 적혀 있잖아. 로즈 이제 장미예요. 장미 영어로 한국말로 변할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얘가 혜민이라는 이름을 좀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미국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다른 애들 다 그 반에서 자기 혼자 한국 사람인데 다 틀리니까 걔네들이랑 이렇게 동화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저의 교육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분명한 게 알려주려면 네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니까. 예. 너가 누구냐?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둘째 애가 예. 태어나도 셋째 애가 태어나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죠. 네가 여기 니네들이 여기 미국에 산다고 해서 니네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너희를 볼 때 네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너를 한국 사람으로 보지 너를 미국 사람으로 절대 안 봐. 영어를 잘하는 이상한 한국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해. 한국말도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예. 네 친구들이랑 너랑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초등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가 혼란스러울 것을 대비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조금 더 작가님의 교육법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작가님께서 따님 세 분의 유아 시기에는 훈육이라든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보면은 엄한 어머니로 저는 생각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확고하게 훈육을 해야 되겠다. 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좀 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확신은 어떤 부분에서 생기셨나요? 엄마는 두 가지의 것을 하는 엄마예요. 첫째는 막 아이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엄마. 그냥 엄마는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엄마는 조건 없이 날 사랑해. 둘째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말의 뜻은 내 자식을 냉정하게 객관화시켜 봐야 돼요. 내 아이는 이런 단점이 있고 내 아이는 이런 강점이 있고. 왜냐면 너무 사랑에만 빠져 있다 보면 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온전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과 훈육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간단한 말이 훈육을 한다는 뜻이에요. 훈육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많이 절대적인 사랑을 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할 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가야 된다.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엄마가 아무래도 엄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해를 받죠. 많이 들으셨어요? 네. 사실 저는 훈육하는 엄마이지 엄한 엄마는 아닌데 제 자식은 다 이쁘잖아요. 저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솔직히 조금 미운 행동을 해도 좀 다 이쁘잖아요. 제 눈에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줄까? 다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른 행동을 하고 우리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할 때만 예뻐요. 우리 아이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떨 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엄마가 훈육하고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받게 하고 그런 듣기 싫은 소리나 이런 것들은 엄마가 대신을 해서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훈육에서도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뭘까요? 훈육에서 강조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 저희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고 한국말로 사용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싫은 것들은 하면 안 되고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얌전히 있어야 되고 다른 집에 갔을 때 냉장고 뭐 확 열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님이 물어봤을 때 먹고 싶다는 걸 말해야 되고 먼저 가서 뭐 달라 이래라 예를 들면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아이들하고 다 많이 얘기를 하고 제가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한 거죠. 무엇을 더 많이 해주기보다는 무엇을 덜 해줄지를 더 관심 있게 두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화가 새 따님한테 과자를 2개만 주셨다면서요. 아이들이랑 같이 장을 봤을 때 2개 정도 이렇게 약간 모자라는 듯 항상 풍족하게 아니라 항상 약간씩 모자라는 듯
그렇게 이제 어, 간식거리를 사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 이제 그거 사면서 어떨 때는 아빠까지 껴서 같이 막 뭐 네가 많이 먹었네, 내가 많이 먹었네, 나는 키를 커야 되니까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입장을 예.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논리성이 커지는 라는 걸 느껴요. 그래요? 뭐,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집안은 시끄럽지만 아이들은 그 사이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나의 생각을 어필하고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또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또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작가님이 훈육의 방침 어떤 거를 가르쳐 줬어. 근데 아이들이 다 따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알게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저희 큰딸이 한 2학년, 3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어디가 아빠랑 같이 아빠 컨퍼런스를 타주러 갔다가 이제 차로 운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애들한테 우리 큰딸한테 배가 고프냐 했더니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서 먹으면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중간에 맥도날드에 들려서 이제 햄버거를 사줬는데 그게 이제 키즈밀이라고 왜 해피밀? 해피밀. 예, 예, 맞아요. 왜 장난감 딸려 나오는 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걸 시켜줬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니까 배가 안 고프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장난감 갖고 싶어서. 장난감 때문에 네. 갖고 싶으니까. 네. 그 아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빠가 너가 그럼 솔직하게 말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았고 아빠한테 배가 고프냐고 물어봤을 때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고프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맥도날드는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갈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예. 왜 1년 동안 진짜 안 가셨어요? 네. 우와. 엄청 불편했죠. 왜냐면 저희는 또 뭐 맥도날드 가는 게 제일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저희 유학생 시절에. 그리고 예. 뭐가 많이 불편하냐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족들이랑 나가서 예를 들면 같이 우리 맥도날드 가서 애들은 놀게 하고 우리는 뭐 같이 차를 마시자 이럴 때도 맞아요. 그게 큰 일이죠. 딱 우리 가족은 맥도날드 갈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감수하시면서도 원칙을 지키신 거네요. 네. 거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어머님의 생각,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을 아버님, 남편분도 이거를 일관되게 같이 지키시니까 이 원칙이 고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정한 원칙에 아무리 저렇게 나이스한 아빠라도 우리 말 때문에 아빠가 엄마의 말을 뒤집고 자기네들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다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훈육하는 그 일화 중에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셨다면서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세 따님 다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첫째를 하니까요. 둘째, 셋째는 예. 관습에 따라. 우리 집 관습에 그러면 따라. 이거는 작가님이 스마트폰이 불필요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시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쵸. 어떤 그거는 면에서? 제가 가장 부모의 권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초등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이게 고수되기가 좀 어려운 게 친구들이 스마트폰 있으니까 나도 사줘. 엄마 나도 사줘. 뭐 집에서 뭐 게임해야 되니까 사줘. 이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문제는 애들 문제 같죠. 애들이 이거를 가지냐 마냐. 이건 애들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른 문제예요. 이건 어른이 결단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줄 건가 말 거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게 꼭 필요한가? 꼭 줘야 되는가를 나 스스로 묻고 그게 노다 아니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 돼. 그게 엄마 아빠가 결단할 문제지 애들이 결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이 기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애는 없다고 봐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쨌든 성인이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좀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냥 일찍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다루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나중 되면 진짜 단시간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그 인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제일 좀 궁금한 게 그럼 아이들이 주변에 다 스마트폰이 있을 거잖아요. 친구들은.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나요? 엄마 빨리 나 사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일단은 안 사주기로 했으면 부모님이 예. 이렇게 합의하에 안 사주기 했으면 안 사줄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자기들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랑 제일 연락이 안 돼. 스마트폰이 없어서. 네. 네. 늦게 돼. 그러니까 이제 예. 얘가 순간순간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시간 그게 안 돼. 예. 그쵸? 그럴 때 이제 좀 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엄마 내가 이게 없어서 아이들이 좀 불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불편했다고 해도 그러면 그 일이 안 됐냐? 안 되진 않아요. TV도 안 보여주셨다면서요. TV도 일주일에 2시간만 허용하셨다면서요. TV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TV는 뭐 그 옛날 우리 큰애 때는 벌써 그때는 TV와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모든 게 약간 같이 병합되어 있는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TV의 영향이 클 때죠. 큰애는. 그 TV는 막 화면이 한 30번 막 깜빡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뭘 보려면. 바뀌죠. 예. 근데 그렇게 그거에 익숙한 애가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책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장, 두 장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TV에 익숙해진 애는 이 책을 읽는데 책이 너무 지루하죠.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애가 책에 막 재미를 느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TV를 보다가 이제 TV 시간이 끝났어요. 2시간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든지 엄마들이 이제 무슨 활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생각에는 TV 2시간 봤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바로 공부할 수 있겠지. 그러는데 이렇게 TV나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에 몰입이 안 들어가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 이제 에세이를 우리 딸한테 이제 영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좀 보내달라고 네 원문 옛날에 냈던 거 그걸 보내달라니까 왜 필요하냐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너의 솔직한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 원문을 달라고 그랬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 스마트폰 얘기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무조건 안 되지. 스마트폰 갖는 거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된다.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지 애들은. 노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그거에 동의를 하네요.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단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일단 체험한 새 따님은 없는 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명문대인 하버드니까요. 작가님께서 새 따님의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공부의 틀을 어떻게 좀 잡도록 도와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공부의 틀은 초등생 때 만들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의 틀은 결국 어떤 지식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갖는 게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의 틀은 독서를 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예, 책을 잘 많이 읽을 수 있어야죠. 맞죠. 공부를 잘하는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루에 몇 권 이상 읽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학교 수업 받다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책들을 찾아다가 추가적인 책을 줘서 읽으라고 할까요?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해도 읽기는 읽어요. 어느 정도 읽죠. 뭐 권장도서 목록 읽게 하고 과외 선생님 붙여서 읽게 하고 뭐 몇 권 이상 읽어야 된다고 엄마가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읽게 하고 뭐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일 시간이 많잖아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다른 활동과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지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책을 읽을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적합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렇게 사실 초등학생 애들은 잘 놀아야 되잖아요. 예. 재밌는 걸 하면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걸 하면서 놀 때는 뭐 정신없이 놀잖아요. 그리고 막 못하게 해도 하고 막 말려도 하고 몰래도 하고 맞아요. 막 재밌는 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공부가 되면 이게 말려도 읽고 걸어가다도 읽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읽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독서가 재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애들이요 보니까 이 책 읽는 게 이게 공부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기 싫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책이 있어. 아니다. 이게 책인데 이 책이 이게 공부야. 뭐 선생님 내준 숙제도 아니야. 엄마가 내준 숙제도 아니야. 과외 선생님 내준 숙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뭐 이렇게 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책일 것 같아. 나한테 어떤 의무감이 안 주어지는. 그러면 옆에 계속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져요. 근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가 책을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작가님께서 좀 읽어주셨나요? 옆에서? 네. 그러니까 제 원칙은 뭐냐면 아이가 언문을 깨우칠 때까지. 아이가 글자를 깨우칠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제가 읽어줘요. 많이 읽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작정하기를 한 2시간 이상은 읽어주자. 한 명당? 예.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살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 먼저? 예. 우선순위는 아이죠. 그 면에서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아이 중요한 건 알지만 독서, 책 읽어주고는 이런 거를 좀 뒤로 미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죠. 급한 게 많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그 아이에게 그게 가장 필요한데. 그러면 새 아이가 초등 때 어느 정도나 읽었나요, 책을? 뭐 그냥 좀 과장하면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칠드런 파트 부분의 책들이 있죠. 그 책을 거의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 정도로요? 네. 이렇게 초등 때 어느 정도 공부의 틀이 작가님께서는 독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학습 효과가 바로 나타나던가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성적으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공립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애는 좀 불성실한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학 입시 성적은 초등 때 결정된다고. 이게 초등 때 결정이라는 건 독서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초등 때 더 중요한 게 독서와 함께 의욕, 공부를 대하는 의욕, 학습 의욕이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 학습 의욕은 어떤 의미인가요? 걔가 얼마나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어떤 의욕, 의지가 있는지, 의욕이 있는지, 뭘 배우려고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막 배우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좀 더 큰 아이에게 표현하자면 열정이 있는지. 특히 초등학생 가진 엄마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속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굉장히 난감하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는 아이의 그런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이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막 가슴이 뛰는데, 그냥 단지 그냥 숫자, 성적, 성적. 그걸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과연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질문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학업 성적이죠. 이 성적 갖고도 예. 되냐 이거죠. 예. 따님이 초등 시기에 막 그렇게 성적이 두드러지거나 1등을 하거나 아니면 1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성적표 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거기에 막 예민하게 보이는 거, 막 엄마가 예. 내 등수가 1등이냐 2등이냐, 뭐 옆집 걔는 얼마 했대? 그래서 누가 1등이래?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뭘 보셨어요? 그냥 잘했네, 뭐 열심히 했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저는 보죠. 성적표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지만 아이한테 나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 그리고 단 평소에 예를 들면 뭐를 할 때, 그게 꼭 공부 아니래도 예.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게끔. 뭐 주어진 뭐 과제라든지. 네, 이런 주어진 부분에서. 과제. 그냥 숙제 다 했니? 뭐 아니면은 그게 꼭 공부 아니래도 다른 일이라도 예.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다 마치도록. 예를 들면 뭐 동네에서 배우는 어떤 무슨 수영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클래스를 그냥 뭐 여름이 됐으니까 했어요. 근데 뭐 무슨 일이 그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초등 시기에는요. 예,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끝까지 맞추는 거. 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 초등 때는 별탈 없이 지내다가 인간 누구나 슬럼프가 있고 사춘기,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사춘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이때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 청소년기의 사춘기 시기는 또 어떻게 좀 유연하게 넘기도록 도와주셨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인 부모님들이 정말 제 얘기를 귀담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꾸로 훈육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의미실까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예쁘고. 그리고 뭐 뭘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의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뭐 말 안 듣는 정도가, 뭐 거짓말 정도 하는 정도, 아주 그냥 뭐 아주 간단한 거짓말 정도 하는 정도, 뭐 아니면 뭘 잘못해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냥 다 예뻐요. 그래서 그냥 오냐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훈육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조금 엄격스러운 훈육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너무 과잉보호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벌써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가 노는 활동이나 어떤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어른처럼 하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잘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으로 갈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거짓말의 수준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뭐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가 돼요. 그런 거가 이렇게 극단으로 툭툭 나오게 되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때 놀라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엄격해져요. 그때 엄마가 무서워지니까 갑자기 우리 애를 잡아야 되겠다. 갑자기 우리 애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애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잘 받아주던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규율도 많아지고, 뭐 친구랑 몇 시까지 놀아야 된다, 언제까지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그거에 적응을 못하고 엄마한테 더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엄하게 하고 좀 스트릭한 게 많고 엄격하게 하다가 점점 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서 점점 풀어주면서 대화로다가,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어른이 돼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한테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릭했다가 점점 프렌들리하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게. 그런 경우에 그
사춘기를 심하게 하게 되고 부모님이랑 갈등이 심화가 되더라고요. 선배 엄마의 입장에서 지금 요즘 엄마들, 초보 엄마, 저처럼 유아,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좀 들려주신다면요. 최고의 자녀는 없어요. 왜 엄친딸 예, 그런 있죠.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예, 옆집 아이가 나의 딸이 되잖아요. 그런 최고의 예. 자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자녀는 예.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엄마가 먼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배우지 않고는 운전 못 하잖아요. 운전면허 안 그렇죠. 따고는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저절로 부모가 됐다고 해도 이 부모가 되는 법, 부모가 되려는 교육, 양육을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알아야 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죠. 아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애를 스트레스 없이 키우고 싶다. 예, 예. 그냥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냥 성적 그거 뭐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뭐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떠냐.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 너무 좋은 거다. 그리고 아이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저것 해라, 뭐 공부를 뭐 해야 돼, 뭐 어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런 엄마는 반드시 또 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얘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엄마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 엄마는 제가 얘기해 줄 게 없을 정도로 저보다 또 더 잘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리키고 교육하고 뭐 요즘 엄마들은 왜 그렇게 똑똑하신지 공부도 직접 가르치고 막 영어도 직접 가르치고 수학도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한테 와요. 그러면 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저한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들은 두 마리 토끼를 원한다. 공부도 잘하고 학습 능력도 있고 어떤 능력을 갖추기도 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하길 원하고 인성도 있길 원하고 열정도 있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줄도 알고 부모 자식도 생각할 줄도 아는 그런 좋은 아이의 사람을 원한다.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원해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엄마니까 잡아야죠. 엄마니까 잡아야죠. 일단 최선을 다해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아이가 믿음도 좋고 열심히 지금 인성도 좋고 사람 관계도 다 좋아. 근데 내 아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내 아이가 뭘 앞으로 어떤 잡을 갖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자기의 커리어의 삶을 살아서 앞으로 생활을 꾸려나갈지?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엄마가 노력을 해야죠. 내 아이가 지금 뭐 공부도 잘해, 뭐도 다 잘해. 그러면 생각해야죠.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어떨 때 행복할까? 내 아이가 지금 믿음이 있을까? 내 아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만 우리는 원해요. 이렇게 재단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TV